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미국 증시 약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도 역시 계속해서 최고가를 좀 썼고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고용 지표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 가지 뭐 고용 추세들은 괜찮은데 또 다른 지표들이 또 그게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뭐 전반적으로 아니 진짜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분명히 경신을 했는데. 네. 거래량이 뭐 그렇게 수반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참 의아하다. 네. 지표 4개가 좋았느냐, 나왔던 지표의 4개가 질이 좋았느냐라고 또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계속 생각을 해봐도 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은 뭐 이런 증시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간밤에 나온 지표를 4개가 있었는데요. 한 2개 네. 정도만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자 하는데 네. 일단 먼저 이제 목요일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전월에 26만 4천 건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이제 27만 4천 건으로 뭐 10,000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사람들이 10,000건 정도 늘어났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추세를 한번 보시는 이 표를 보시면요. 어쨌든 이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이제 4주 평균이 이제 갈색으로 나오는데요. 뭐 외신에서는 이 갈색으로 표시된 요 선에 대해서 약간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이번 달은 조금 올라서기는 했습니다만 평균치 자체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우하형 추세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건을 보시면 이제 그 기존 주택 판매, 그러니까 전에도 사실 기존 주택 판매 말고 이제 그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이 하나 예. 있었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네. 주택 착공 건수가 좀 주택 늘었어요. 청구 건수. 예. 네, 그래서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옛날 글로벌 위기의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전달 대비해서 0.3%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는 점. 그렇지만 그 마지막 표를 보시면요, 뭐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줄고는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어쨌든 저번 달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봤던 이번 그 예상치는 뭐 틀린 것으로 뭐 하면서 4월 달 지표가 네. 좀 3월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그 좀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위험하다. 약간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재밌게 한번 틀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논팜 페이롤 나왔을 때 비농업자 고용자 수 12만 6천 건 나오면서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네. 계절적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음 분기까지의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분기, 2분기의 첫월인 4월 달을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커녕 네. 걱정을 좀 가중시키는 부분. 그런데 증시는 올라. 증시는 네, 걱정이 조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증시 어떤 뭐 경기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대로 좀 나오는 지표들은 반대 어떤 역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모순이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차후에 좀 리스크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일단은 짚어봤습니다. 일단 뭐 증시는 펀더멘털이 아닌 유동성 장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일 또 옐런 의장 이제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또 어떤 신호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그 성명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뭐 일시적인 부분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 부진의 실적이 아니라 지표 부진은 그냥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입장은 어떻게 됐든 빚이 더욱 많아지기 이전에 금리를 올리면서 그 자금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를 분명히 지금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달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어쨌든 그 정책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1분기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네. 외신들의 컨센서스 또한 상당히 좀 페드들의 정책에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물론 막 굉장히 저명한 투자가들은 분명히 일침을 날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로이터에서는 고용 지표가 이제 그 평균선 자체가 이제 고용 지표 그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내일 옐런 스피치가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수그러드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똑같은 얘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평균이 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서 연준의 자신감을 복돋아 줄 수 있을 만한 고용의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까지 26만 4천 건에서 28만 5천 건 이 굉장히 큰 레인지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레인지는 진짜 어디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부합 수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페드의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신들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아까 서동수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의 파급력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어쨌든 금리는 무조건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옐런 의장 내일 있을 스피치도 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여러 가지 조건들, 세계 경제, 경기 회복,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2%, 그리고 고용 지표의 호조,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말로 대충 때우면은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 또한도 상당히 좀 5.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이 수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만 맞추면 될 터인데 인플레이션이 뭐겠습니까? 물가는 결국에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유가입니다. 네. 유가가 올라서게 되면 웬만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불에서 지금 60불까지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고 만약 여기서 좀만 더 올라준다고 한다면 물론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 리스크 대비해서 유가의 상승률 자체가 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유가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는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분명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분명히 아직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게 되면 과연 옐런의 결단이 9월 달에 이뤄질 가능성,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기준금리 인상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추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금리 인상 시기, 뻔하게 지금 9월 달로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내일 옐런 의장의 발언에서는 어떤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셨고요. 일단 지표들 회복될 것이다라는데 많은 의견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물가 흐름을 살펴보자. 여기에 가장 또 선행 지표가 되는 유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금리 인상 시기 직결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일본과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AIIB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본과 미국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첨예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120조 규모. 어떻게 보면 AIIB 자본금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네. 110 몇 조 정도 되는데, 108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제 5년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그러니까 ADB가
아시아 쪽에다가 120조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IIB가 뭐 잘 되면 우리가 잘하겠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큰 반기를 들였었죠. 네. ADB의 이제 주요 주주가 죄송합니다. 일본과 미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달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잘 되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좀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놓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정면 대결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참 이것과는 좀 아이러니하게 다음 달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6일에 이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무 대화 3년 2개월 만에 이뤄진다고 하거든요. 참 신경전이 무섭네요. 이런 부분들 좀 외신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그 ADB의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의 계획은 뭐 기존에 대비 아시아 그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한 30% 늘어난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좀 뭐 환경을 고려해서 뭐 이제 폴루션 그러니까 오염을 만들지 않는 우리가 건설을 좀 주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별걸 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내달 6일 날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 재정 관리들 오피셜들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데에서 이제 일본이 과연 중국의 AIIB에 그 참여를 하느냐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AIIB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기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그러니까 AIIB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가 중국이 굉장히 이제 큰 포지션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하다못해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의견을 가져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중국에 뺏긴다는 느낌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일본과 미국 최근 들어서 뭐 TPP를 체결시키기 위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AIIB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인데 어제 이제 지분율을 봤더니 중국이 한 29% 그리고 2위가 인도였는데 10% 수준.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압도적으로 분명히 많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AIIB가 워낙에 지금 가입 국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면에서 뭐 미국, 일본 두 나라가 손잡은 ADB와 상대가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빚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정부의 그 수입 대비해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빚쟁이들이 뭐 형이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끌어다 쓸 때 특히나 그 ADB가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한 절반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럴 만한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펀더멘탈 자체가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하다못해 무슨 뭐 경제 성장률이 한 3, 4% 정도 나오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3, 4% 이상으로 나와야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연 7%의 성장을 하는 나라. 재정적으로 좀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견제 분위기,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뭐 설명하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리의 중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과 미국의 지금 허세, 요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될지 결국 이제 대세는 좀 중국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 하는 게 서동수 대리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